진행은 성태윤 연세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산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에 대해서 세션을 맡은 연세대 경제학부의 성태윤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발제는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박사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토론으로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께서 해주시고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현재 떠오르고 있어서 이 금산분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적용할 방향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띠게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이제 중간에 좀 이게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께서는 토론을 앞쪽에 하신 다음에 국회 공청회 참석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자리를 떠나시는 걸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위원께서 금산분리 시대의 핀테크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금융연구원의 김동환입니다. 저한테 그 허가된 시간이 10분인가요? 네, 한 15분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뭘 눌러야? 이거 뭘 눌러야지 넘어가죠? 오른쪽? 예, 됐습니다. 예.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길지가 않은데 다뤄야 하는 주제는 굉장히 좀 막중한 주제라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 쟁점을 아주 오늘 한두 가지 쟁점만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발표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핀테크 발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핀테크 가운데, 핀테크 중에서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모바일 결제입니다. 근데 왼쪽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모바일 결제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늘어남과 더불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요 그림에 의하면은 은행과 ICT 기업인데 ICT 기업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의 비중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한편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겠죠. 과연 핀테크,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핀테크가 은행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품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와중에 그 모바일 결제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핀테크 기업 수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영미계가 전체 시장을 그냥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계 이외의 국가들은 이 그림에는 우리나라는 제로입니다. 핀테크 기업 수가.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유독 모바일 결제를 포함한 비현금성 결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세계에서 단연 톱입니다. 전체 결제 중에서 비현금성 결제가 우리나라 60%나 되는 데 비해서 미국 20%, 일본은 요즘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20%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은행에 대한 소유 규제를 풀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 하게 되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핀테크 기업이 은행 산업에 들어오겠구나.
거기다가 핀테크를 탑재한 외국계 자본, 뭐 금융자본이든 뭐든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우였으면 좋겠지만요. 근데 국가별 핀텍 기업 수를 보면은 기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의 쟁점은 뭐 하나이겠죠. 금산분리 관련된 거. 그래서 첫 번째 쟁점은 과연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금산분리를 했지만 이제 은산분리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 구정 때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세션에 그 루프페이에서 누구 오셨 것 같은데 루프페이를 인수해서 현재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에 미리 진입해 있는 애플페이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는 아주 반가운 기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나 삼성전자 은행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글로벌 산업자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글로벌 산업자본은 핀테크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 기록들을 세우면서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들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옵사이트에 영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바일 결제와 같은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산분리, 은산분리 규제의 취지와 핀테크 발전의 목적,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산분리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사금고화, 그 다음에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이것이 이제 은행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금산분리 규제는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핀테크 발전의 목적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바일 결제에 포함한 직결제에서 굉장히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참 풀기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시큐리티, 보안성 문제, 그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장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절약하거나 아니면은 그 금융 접근성을 제고해서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 좀 보안성과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핀테크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안성과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이제 들리거든요. 그렇지가 않죠, 그죠?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이 되면은 고객의 편의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고객의 편의성커녕 보안성도 이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요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IT 전문가나 금융결제원에 계신 분들한테 다방면으로 탐문을 해서 제가 이제 얻은 지식인데요. 루프페이가 탑재한 그 기술은 그 마그네틱 보안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의 애플페이의 주력 기술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NFC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이 이 범용성 측면에서 새로 뭐 장치를 깔거나 할 필요 없이 현재 각 뭐 마트니 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 그냥 갖다 대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용성 측면에서는 NFC 기술에 비해서 뛰어나지만 보안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IT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쟁점 첫 번째는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안성과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핀테크 발전의 목적인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결제 시스템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 그런 보안성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금산분리 관련해서 오래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산분리 규제를 해야 하는 근거들을 참고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핀테크에 4가지 분야가 있다고들 합니다. 송금 결제를 포함한 그 소액 결제 분야,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포함한 금융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금융 솔루션, 이렇게 크게 4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는 그 중에서 너무 그 소액결제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소액결제 시스템이 이게 참 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야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해서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라서 이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이 항상 따라다니고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분야라는 것입니다. 결제 시스템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식 결제 시스템, 외환 결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은행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거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의 각 금융기관들이, 은행, 비은행 포함한 각 금융기관들이 당좌 계정을 가지고 그 당좌 계정에 돈을 쌓아놓고 그 한도 내에서 실시간 결제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그거를 이제 RTGS,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거액 결제 시스템은 쌓아놓은 돈 한도 내에서 결제가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내기 때문에 유동성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유동성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소액 결제 시스템은 실시간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하루 동안 각 거래를 모아서 네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연 차액 결제, Deferred Netting Settlement라고 해서 이연 차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 걸려요. 그만큼 결제 지연이, 하루 정도의 결제 지연이 일어나죠. 급한 돈 보내야 될 때 하루 결제 지연돼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각 금융기관 간의 채권 채무를 이제 다 떨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어느 한 군데서 뭐 결제를 불이행한다 이러면은 전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선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소액 결제 시스템의 경제적 특성 가운데 첫 번째가 규모의 경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시스템 투자가 필요하죠, 그죠? 아주 그냥 거액의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시스템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에 해당합니다. 결제 시스템은. 그래서 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 할수록 투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절감이 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등치가 큰 기관이 돈 많은 데가 왕창 투자를 해서 그 코스트를 왕창 절감하면 경쟁자들이 그 코스트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도태되게 돼요. 이런 자연 경쟁에 맡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독점. 누가 시스템을 운영하든지 간에 은행이 운영하든 기업이 운영하든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이런 자연 독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편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비용은 지불을 안 하고 편익에만 편승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연 독점의 문제와 무임승차의 문제가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액 결제 시스템은 철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문제, 이러한 시장 실패 문제는 기술이 발전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을 촉진한다, 운영 시스템, 여러 사람 경쟁시켜가지고 운영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규제와 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인데, 이거를 상법상의 회사에 해당하는 ICT 기업에게 운영을 맡겼을 경우에 규제하기가 어려워요. 금융권 중에서는 가장 규제가 강한 분야가 은행 섹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소액 결제 시스템은 은행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죠? 괜찮습니다. 한두 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오전 세션에 들으셨고 아마 잘 아시겠다시피 그 첫 번째 그 화면에서 ICT 핀테크 기업 미국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근데 미국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은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산분리 규제, 은산분리 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강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규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규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 그러니까 비금융 주력자에 대해서 4%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비금융 주력자 규제. 그 중에서 비금융 주력자, 말하자면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는 뭐 우리나라가 독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은산분리 규제는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의 총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의 총화를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기업들이 소유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소유하면서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그 찰스 슈바브 뱅크, 알리뱅크 뭐 요 두 곳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은행들에 비해서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하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데에서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고,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에 특별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은행법상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01년에 일본에서는 이 업종의 은행 진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금융청에서 만들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은산분리와 관련해서 미국은 은행 지주회사법상에 사실상 5% 이상
그 소유하는 경우를 이제 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5%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도록 하고 20% 이상 주요 주제가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 표시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2001년에 이 업종의 은행업 진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감독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사실 여기 이제 다이나믹 fit and proper 테스트라는 것을 일본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다이나믹 fit and proper 테스트는 면허 시점, 그다음 면허 받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양쪽 다 들여다보는 건데, 하여튼 그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금산분리 그 소유 몇 퍼센트 규제 뭐 이거는 좀 약하지만 감독이 강하다. 근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 보면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유통업체나 이동통신사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에서 보듯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따가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일본 케이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인프라가 약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핀테크 그다음에 뭐 이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선 산업 발전 후 규제 방식으로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핀테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데, 최근에는 문제들이 여러 개 생기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자 상거래 업체에 해당하는 알리바바, 그다음에 SNS 업체에 해당하는 텐센트가 아마 4월인가 5월쯤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은행업 규제 감독을 하겠다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발전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제가 여기서 핀테크 발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핀테크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은 은행 등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성을 강화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성 강화, 고객 편의성 강화하는데 아까 핀테크 4개 분야 가운데서 소액 결제 말고 나머지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빅데이터, 무슨 플랫폼 효율화 등.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여기서 빅데이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 정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선 거기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 등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알고리즘이라는 수리 통계적인 기법이 필요해요. 고도의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예컨대 사물 인식을 하는데 원숭이를 딱 보고서 원숭이라고 인식을 하지 않고 사과라고 인식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발전을 해서 제도를 발전하고 고도로 발전해야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빠르게 인식해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고객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고객의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핀테크 발전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금융업 진출을 하는 것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선임연구위원께서 핀테크 시대의 금산분리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금융정책 담당을 하고 계시는 금융위원회의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금융서비스국장 도규상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 와서 보니까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1시쯤 되면 다들 졸고 계신데 아무도 졸고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이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선 그 김동완 박사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조금 그 김 박사님과 조금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금산분리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은산분리가 되겠죠. 그 은산분리 제도는 지금 핵심이 역시 그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해서 10%까지 보유 가능하고, 통상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이 4% 이상은 보유 불가하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 대주주의 어떤 신용 공유 한도라든지 어떤 그 대주주 주식, 즉 그 법상 용어는 통상 지분이라 그러는데 그 지분 취득 제한이라든지 뭐 기타 대주주와 관련된 행위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이제 은산분리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은행이 또 산업자본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행 쪽에서 이 자회사를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자회사의 범위라든지 은행이 겸용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 산업자본 쪽에 일반 산업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은산분리는 양쪽에서 규제를 해서 결국은 은행하고 산업은 따로따로 좀 놀아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우선 그 은산분리 관련해서 연역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설명드리냐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원래 그 은산분리가 보니까 82년 이전엔 의결권 행사 10%로 제한돼 있다가 83년도에 최초로 동일인 주식 한도가 이제 8%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15%로 약간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95년도에 다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8%에서 4%로 다시 축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97년에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금융전업자본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전업자본가는 이 제조업을 하지 않고 이 금융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2%까지 이 보유를 허용을 했다가 97년 1월에 이제 다시 금융전업자본가에 대한 한도도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금융전업자본가는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터주었습니다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002년 7월에 그 내국인에 대한 어떤 시중은행 주식 소유 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전제로 10%로 다시 조금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2009년 10월에 그 여러 가지 진통 끝에 그 비금융 주력자의 어떤 시중은행 주식 소유 한도가 다시 9%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번 정부 들어서 작년 2월에 그 4%로 줄게 됩니다. 제가 왜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결국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불변한 제도는 없다. 다만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항상 제도는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 과거와 달리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떤 여러 가지 충분한 토론도 거치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아까 그 해외 사례를 그 김 박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금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으로는 가장 엄격하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용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실상 대형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들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를 대부분의 국가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미국 사례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주는 5%지만 통상적인 은행은 25%로 좀 올라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은산분리 제도가 없대. 다만 주요 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 올라갈 때마다 이 신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견제하는 장치가 되고요. 일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산분리라는 딱 그런 규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감독 당국에 의해서 이 제어받는 그런 제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은행계는 보통 이 이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 디비전 형태, 그러니까 자기 은행 내에 하나의 어떤 사업부 형태로 운영을 하지만 제2금융권이라든지 기업 또는 합자 형태 이렇게 다양하게 인터넷 은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제도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는 가능하지만 저희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은행이 그럼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니치 마켓에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익숙한 20, 30대에 주력을 한다든가 자산 관리 쪽에 좀 주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특히 니치 마켓에 주력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모델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선 인터넷 은행이라고 했을 때 금산분리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조금 완화를 시키든 뭐 합리화를 시키든 그대로 가전 간에 여하튼 일반 시중은행과는 조금 다른 모델로 가는 게 시대적인 전 세계적인 추세고, 또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인터넷 은행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특정 모델을 강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문제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다시 한번 더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결국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별도의 어떤 범주로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도를 유지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든 이 금산분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그랬을 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정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한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은행 산업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은행 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좀 높여보자. 결국은 또한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소비자들한테 좀 더 싼 이 예금금리라든지 혹은 조금 더 높은 대출금리라는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꼭 그렇게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새롭게 나타나는 인터넷 은행이 있으면 은행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그렇다면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틀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또 저희도 굉장히 수긍을 하고 있는데, 은행에만 만약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그래서 금산분리 원칙을 전혀 깨질 않았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어떤 해외에서 영업 노하우를 가진 그 외국계가 국내 시장을 어떤 잠식할 가능성도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인터넷 은행이 시장에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 규제를 좀 합리화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추후에 TF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를 통해서 1차적인 시안을 우선 TF 안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 수렴을 계속 거쳐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정부의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교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박소영 대표께서 아마 조금 우리 김동완 박사님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영입니다.
저 국장님하고 큰 맥락에서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국장님 발표를 들으니까 예, 저하고 마치 말을 맞추신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산분리 원칙의 근본 철학이 결국은 은행의 사유화 방지이고요. 또 그다음에 개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취지들이 그대로 잘 유지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금산분리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뭐 문제점들 우리가 조금만 짚어보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그 금융 산업을 잠식을 했던 부분이라던가 그래서 한국 자본하고 외국 자본이 동등하지 못했고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부가 지속적으로 유출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핀텍하고 상관없이라도 빨리 보완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핀텍 쪽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은행 설립하고 금산분리를 연결해서 보자고 하면 그 대규모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금산분리 원칙은 그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그 수정 보완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따로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경기도에서 인터넷 은행을 별도로 설립하고 싶으시다고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 은행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분명히 글로벌 기업들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우리 시장에 맞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그 핀테크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필요로 하는 그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치고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날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은행 그냥 일반적인 은행의 여수신부터 해서 제출이나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핀텍의 시각에서 보면 전문적인 영역을 더 잘하는 쪽으로 해서 포커스해서 스타트하는 것이 분명히 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 대출을 전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글로벌 송금을 전문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분명히 포커스해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전반적인 토론에 대해서 우리 김동완 박사님께서 일단 한번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두 분 토론자께서 발표하신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일단 도기성 과장님 말씀 아직 그 정부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TF에서 논의 중이니까 좀 귀추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부안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TF에서 논의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기본 원칙,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를 한다 등등 뭐 이거는 뭐 전혀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몇 퍼센트까지 뭐 소유 규제를 완화하냐 안 하냐 이거는 참 굉장히 그 좀 애드혹해요. 나라 왜 몇 프로는 되고 몇 프로는 안 되냐. 그거는 하여튼 왜 꼭 우리는 그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은행 소유 규제를 4%로 뭐 계속 바뀌어왔지만 4%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저도 왜 4%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고개 갸우뚱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몇 프로로 뭐 조정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특별법을 만드느냐 일반 은행과는 다른 별도의 은행법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등등에 관한 논의 그리고 정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거나 뭐 이럴 자신도 없고요. 그만큼 실력도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이나 일본 다 마찬가지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을 별도의 뭐 특별법을 통해서 규제하지는 않고요. 은행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된 소문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한번 클릭하면 뭐 거액의 자금이 확 빠져나가고 이거 수습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보통 그 옵사이트 은행에 비해서 뱅크런에 더욱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그 금융 범죄, 그 저기 뭐야 마약 자금이라든지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데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최소한 은행 정도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 2001년에 이 업종 은행 진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당시 금융청에서 근무하던 분이 지난주에 은행법학회에 와서 일본 상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을 했느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일본의 은행들이 부실 채권이니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금 중개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거의 부전 상태에 와가지고선 그 부분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 결제, 소액 결제라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었다. 거기다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10년 기간 동안에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왕창 떨어져 가지고서 새로 만든 인터넷 전문은행보다도 신용 등급이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더 낮은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인터넷 전문을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금리라든지 이런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메리트는 없어지고 그 보안 사고,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관심이 없고,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금융 사고를 방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자기들 스스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피해를 보상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은행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선 아주 골치가 아프답니다. 그리고 금융 사고의 한 60%를 중국계 사람들이 지금, 중국 분들 계시면 굉장히 죄송한데요. 거기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도 아마 이제 그 자기 국내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박소영 사장님, 네. 박소영 사장님 말씀, 저도 그 최근에 경기도에서 이제 인터넷 은행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은행법상의 은행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독일의 란데스방크인데요. 독일의 란데스방크들은 주정부가 50% 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공기관이에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은행을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적인 돈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서민 대책 등 서민금융 등으로 사용되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은행이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은행법상의 은행이기보다는 상당히 정책금융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한다면은 전문 영역에 포커싱을 하는 게 맞겠다. 그거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근데 저기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이제 전문 영역에 포커싱을 하고 니치 마켓에서 그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못 해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은행과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갔을 경우에는 이게 그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로는 그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마 국장님 그 국회 공청회 때문에 떠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제 필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동환 박사께서는 사실은 결제 문제도 핀테크 자체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금융 산업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관련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규제를 이제 금산물리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차원 말고
만약에 금융 감독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핀테크 기업이 금융 감독에 들어오겠다. 우리 회사가 물론 이제 일반적인 뭐 IT 회사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국회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 말씀 우선 드리고요. 지금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전자금융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자금융업법에 의해서 통상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핀테크 관련된 이 업은 다 그 법의 적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 금융당국 물론 또 이 IT 당국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어떤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우선 이 현재 인터넷 전문 은행 이외의 나머지 업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풀어져 있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금 그 규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소개해 드리면 그 판교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저희 핀테크 지원센터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좀 키워가지고 거기서 좀 접점을 활용해서 핀테크와 관련한 어떤 자금 지원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상담, 기술 상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도 상담 그런 뭐 제도 건의, 제도 개선 건의 이런 것들은 그 접점을 이용해서 좀 저희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좀 오늘 오신 분들도 활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바로바로 즉시로 드리고 또 도움도 드리고 또 필요하면 그 은행이나 혹은 이쪽 정책금융기관들하고 연결도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거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오늘 오신 분들 많이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나 행사를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 외의 영역은 어쨌든 그렇게 많이 풀 생각이 풀어져 있고요. 실제로 다만 이제 아까 김동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이니까 은행이라고 그러면 가장 핵심적 기능은 결국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받는 거와 불특정 다수한테 이 또 누구한테든 이 자금 중개 즉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능 그게 이제 은행의 핵심이고요.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그 결제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뱅크와 뱅크 간에 혹은 뱅크와 결국은 1금융권과 2금융권 간의 직접적인 자금 결제는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부분 그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관이 유일하게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인터넷 은행이 가장 핵심적인 거다. 그리고 지금 P2P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지만 결국 P2P라는 것도 결국은 인터넷 은행 이슈로 빨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답변을 이어서 김동완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방금 이제 국장께서도 얘기하신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을 수취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가 아닌 결제 부분과 같은 다른 업무에 대해서 금융 감독을 강화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이제 아까 그 부분이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 감독으로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은행법상에 보면 고유 업무, 보수 업무, 겸용 업무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은행의 고유 업무라 하면은 예금 등 뭐 그 채무증서 발행, 예금이죠, 예금. 그다음에 뭐 대출, 뭐 그다음에 환 업무, 내국환, 외국환. 그래서 이 환 업무. 말하자면 이제 예금, 대출, 환 업무를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은행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출은 사실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어느 금융기관도 대출 업무 다 합니다, 그죠? 예금도 저축은행 포함해서 다들 이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환 업무인데, 아직까지 학자들이나 정책 당국에서 이제 논의에 합의를 못 본 부분이 과연 환 업무가 무엇인가입니다. 외국 환 업무는 뭐 명확하지만 뭐 명확하다고 하기보다 환 업무가 지급 결제 업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결제를 포함한, 근데 지금 거액 결제는 은행뿐만이 아니고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모두 다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정을 갖고 거액 결제는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소액 결제입니다. 지금은 핀테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 소액 결제 부분인데, 저는 좀 더 논의가 학자들 간에, 그다음에 정책 당국과 학자들 간에, 그리고 시중에 계신 분들 간에 소액 결제 업무가 과연 은행의 고유 업무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매듭을 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액 결제는 아까 제가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라서 규제와 감독을 늘 일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화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는 없지만 지급결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감독당국, 현재 금융감독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은 한국은행까지를 포함시켜서 감독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지금 차제에 생각해 볼 만한 테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 소액 결제 부분에 대해서 IT 회사들, 산업자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은행의 고유 업무, 저는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법에 적용을 받아서 현재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산분리 규제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박 대표께서 조금 뭐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국의 핀테크 미래는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를 통해서 그 감독을 받으면서 전자결제 회사들이 2007년 이후부터 계속 감독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결과는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뭐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참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 당국에서의 우리의 어떤 감독이나 내지는 관리 내지는 어떤 리드가 지금의 우리의 참패를 이루어 왔는데, 향후에 그 부분을 계속 더 확대하셔서 지급 결제나 이 부분까지도 더 감독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은 굉장히 어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미 대세이거나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이미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화를 하는 거나 아니면 또 육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박사님, 더 뭐 얘기를 하시고. 지급결제 핀테크 기업이 지급결제 업무를 하는, 말하자면 지급결제라는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든 뭐든 이거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건 생각이 같으시죠, 그죠? 그거는 생각이 비슷하시죠? 그럼 소유 문제는 이제 떠났고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인데, 저는 감독을 해야 한다, 강화해야 한다는 거고, 박 사장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네. 과거에 이미 저희가 감독을 받으면서 우리 IT 기업들, 그다음에 결제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의해서 감독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결국 우리나라 전체 결제 산업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산업, 그것이 연결돼서 대통령 천송이 코트 발언이 나올 때까지 그 전체 시장을 보면 결국은 계속 쇄국을 하는 그림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큰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기존의 것을 더 강화한다라는 거는 아주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감독원이 예. 소액 결제라든지 송금 결제 기술을 갖고 금융기관들을 도와주고 있는 IT 기업을 직접 감독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을 감독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참고로 그런 기술 기업들을 전문가들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하는 거지 기업을 감독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전자금융업자로서 그 비즈니스를 해본 입장에서는 완벽한 감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감독보다는 더 이상 그 우리가 어떤 성장할 수 없는 아주 딱 정형화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만 있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안에 있었다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싶은 분은 그런 울타리들을 깨고 더 육성을 하거나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더 들어주고 더 그다음에 같이 그 토론해주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거는 하거든요. 하여튼 뭐 네. 저도 이제 기술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전자 결제 등 그 핀테크 말하자면 인터넷 전문은행 등 소액 결제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자결제 업체 등에 대한 감독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 하자에 대한 감독이 반드시 금융 감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기술적 하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규제 감독 시스템이 과거에 이제 기관별 감독에서 기능별 감독으로 많이들 이제 옮겨가고, 얼마나 더 옮겨갈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별 감독으로 옮겨가는 와중에 나온 대표적인 부분이 지급결제 감독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캐나다니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결제법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기술 ICT 기업에 대한 규제, 발목 잡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 금융 고객,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바라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사님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그 이제 미국에서도 은산분리가 이제 계속 발전되는 과정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의 변화 또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은산분리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을 때 역시 계속해서 은산분리를 강화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예외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규모가 매우 작은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산분리를 완화해 줬거나 사실은 용인해 준,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인 산업 자본이 들어온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걸 엄격하게 정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핀테크 이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은산분리를 적용하지만 규모가 작은, 또는 이제 특히 뭐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금융감독이나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해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유 규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이 부분은 저도 늘 고민을 해왔는데요. 지금 우리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소유 규제 4% 이상 보유 못한다, 은행 그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못한다는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가 문제인데요. 비금융 주력자를 아마 이건 우리들은 이걸 이제 재벌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만든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타트업 기업처럼 조그만 그 핀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미국 그들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 그런 기업들은 100% 산업자본이에요, 그죠? 금융 안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들 기업을 우리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법 해석부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은 규모가 작은 그리고 금융과 비금융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그 핀테크 등 IT 기업들을 은행법상의 비금융 주력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은행 소유에 관해서는 어떤 규제를 적용받느냐면은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규제는 은행법상의 10%까지 자유롭게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5%, 33%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서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은행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이 결제 분야에 참여하는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하여튼 그 당국의 법 해석이 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이 스타트업 기업은 결제 업무를 하지 않는 다른 일반 제조업을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 성공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성공 확률이 낮은 스타트업 기업이 결제 업무에 참여해서 망했을 경우에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김박사께서 말씀해주신 요소에 대해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러프하게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자본금이 1억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한 17점 몇 억 정도, 18억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 180억 이렇고, 한국이 뭐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과거에 얘기 나올 때 1000억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커야, 자산이 커야만 안전하다. 그리고 작은 회사는 불안하다. 그리고 작은 회사들은 개인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 큰 기업은 무조건 안전하기 때문에 육성하는데 좀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도 인터넷 은행을 하던 대출을 하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산이나 취급 규모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그 핀텍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핀텍 그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볼륨이 됐을 때는 좀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유연한 면을 우리가 갖춘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오늘 지금 발표하신 그 말씀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마 조금 더 나누고 좀 더 생산적인 얘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얘기를 통해서도 오늘 사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오늘 오신 총정분들께서 좀 감을 한번 좀 잡아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황과 해외의 사례를 어떤 원칙 하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실마리를 좀 잡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토론 참석해 주신 박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